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우산을 쓰더라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장맛비에 올해 저를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새로운 우산, 튼튼한 우산을 하나 장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대응하기 요새 참 힘드시죠? 이렇게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상승과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힘내시고요. 어렵고 답답한 장일수록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하우를 배우는 강의 듣는 이 시간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을 텐데요. 강의 도중에 종목 공개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되 집중하셔서 종목 공개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멘토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강의가 조금 어렵다, 이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증권 누르시고요. 대박플러스 시즌2를 클릭하신 이후로 와글와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글 올려주시면 훌륭한 멘토님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쪽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의하시는 그 자료 있잖아요. 직접 내 걸로 만들어서 나도 주식 박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하는 알찬 강의와 종목 공개하는 이 시간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대박플러스 시즌2 시작합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관망세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32% 빠졌고요. 최근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하죠. 코스닥 지수는 2.2%나 급락하면서 4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중소형주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점쳤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9월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심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남은우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주식 투자 참 조금만 지나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 19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 장 초반에 잠깐 나왔지만은요,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수 다시 한번 188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 국고채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회사 채권을 사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고채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국가는 그보다는 안전해지거든요. 미국의 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의 가능성들, 이러한 내용들은요, 분명히 선진시장으로의 자금이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은 선진시장보다는 분명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투자될 수 있는 외국인 펀드가 일주일 동안 7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흥 아시아국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올 때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선진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 이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과 거래소로 봤을 때 어떠냐?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래소와 코스닥 일정 부분 조정이라면 코스닥 따로 갈 수 있고요, 거래소 따로 갈 수 있지만, 이게 거래소의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로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오늘 하나의 키워드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그렇지만요, 한 달 뒤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 뒤면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한 달 뒤에는 웃을 수가 있느냐?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장마 시작이라면 이제 한 달 뒤면 장마가 끝나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서머 랠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거래소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이 외국인들 흐름들, 자,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7일 연속으로 이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선물에서는요, 지난 6월 4일, 5일, 6일 한 2만 개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조 5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여기에는 지금 3조 5천억 정도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선물에 비해서 분명히 주식에서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 수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는 619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로서 매도를 치더라. 선물로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계속 억누르는 겁니다. 억눌러 가지고 기존에 콜옵션 매도했던 부분과 풋옵션 매수했던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에서의 매도, 앞으로 이 현물에서, 즉 주식에서 매도 나올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선물로서 매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선물로서의 매도는요, 곧 이 프로그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종목의 뭐하고는 상관이 없다. 실적과는 상관이 없다. 즉 지금의 장세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들었다 놨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머니 배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투기적으로 돈 내고 돈 먹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대 돈 내고 돈 먹는 도박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투자자죠. 투자는 무엇을 봐야 되죠? 이러한 선물과 프로그램,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적, 즉 펀더멘탈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흐름에 너무 휘말려 드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시장을요, 잠시 들어서 바깥에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인데 지금 바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 다시 사느냐? 언제 다시 살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사기 전에는 이제부터 사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디서 보여주냐? 옵션에서 보여줍니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콜옵션이 오늘 같은 경우는 1781계약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풋옵션에는 3061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적어도 이 콜옵션이 한 5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한 이틀, 2일간 지속되고, 또는 풋옵션이 3000계약 이상이 3일간 지속되면 살짝 바뀌어갑니다. 결국 2일간 지속되던 콜옵션이 어떻게 바뀌냐? 콜옵션이 매도로 바뀌고요. 매도로 1일째 전환되면서 풋옵션이 한 3일째 순매수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즉, 지금은 콜옵션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콜옵션 순매수가 순매도로 바뀐과 동시에 풋옵션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한 2 내지 3일 정도가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어느 한쪽이든지 사게 돼 있다. 즉, 선물을 사든지 거래소 현물을 사든지 사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가 이제 반등의 타이밍,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입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동향을 지금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그럼 제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요, 역시 삼성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만큼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 좀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은데요. 참 애널리스트의 고충이 뭐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요 매도하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왜 매도 사인이 없느냐? 매도 사인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되죠. 그리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맞춰봐야 본전입니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해서 맞추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도해서 맞추면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참 매도 사인을 안 보내는데요. 지금의 삼성전자는요, 이 2장짜리, 3장짜리밖에 되지 않는 리포트지만 이 리포트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달 안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요 이제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반등이 분명히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반등의 폭이 크냐 작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140만 원까지 나오느냐 143만 원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절매를 내고 있지 않은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입니다. 근데 과연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140에서 끊든지 143만에서 끊든지 분명히 끊습니다. 그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이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재밌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모처럼 만에 보험주가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보험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통신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뭐 제가 추천하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익률 50%가 넘었었거든요. 딱 2달 됐죠. 50%가 넘었었는데요. 이 경기 방어, 외적인 리스크와 외국인의 리스크가 적은 종목 위주로 좀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예요? 그들만의 리그, 우선주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상승한 그런 하루였거든요. 여튼 외국인에 대한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작은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은행 같은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받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과연 시장은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심리를 살려놓느냐가 최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요, 우리나라 지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규모는요 앞으로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따라서 종목별로의 충격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되 어느 쪽에서 반등이 나오냐면 2등주, 즉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IT군들과 기타 자동차군 중에서도 뭐 기아차 같은 종목들도 이번 반등에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데요. 여튼 지금은요 분명히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벤 버냉키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뭐 앨런 그린스펀한테도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벤 버냉키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여튼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증은 19일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중반 FOMC 회의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시장은 다시 좀 한결 좀 가벼워지는 흐름이 나올 것인데, 항상 그렇네요. 이러한 방향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최악의 국면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내일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런 그 양적 완화의 어떤 해소기미, 불안감이 계속 조성된다면 한 바닥 정도 더 밀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수는요,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850포인트까지도 이 최대 좀 낮게 잡으면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단기간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번 반등을 주고 가더라도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아래 1850포인트 정도가 돼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한 2달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채 2조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역시 코스닥에서의 새로운 종목 개편과 더불어서 일단 소형주 위주로는
다시 현금화를 시켰다가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가 1850포인트까지 밀린다면 코스닥은 한 505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퍼센트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부터 조금씩 좀 담아가자. 이제 무엇을 담아가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다시 현금 비중을 줄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누멘토님의 시황관을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옵션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과 선물, 현물 쪽 매매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기관이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겠느냐, 또 그 가격대가 중요하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는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지는 잠시 뒤 강의 시간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강의 듣기에 앞서서 나무누 멘토님, 지난주에 LG전자를 추천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우리 나무누 멘토님을 멘토로 삼고 사셨던 분들께 대응 전략 좀 다시 한번 짜주십시오. 예, LG전자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이번 한 주간 LG전자가 약 한 4%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76,000원대에서 지금 72,600원으로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는데요. 이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시장의 어떤 하락 압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의 실적 개선은요, 3, 4분기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달 중으로 이 롱텀 에볼루션 LT 어드밴스드가 시작되거든요.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간 우리나라 시장을 전부 다 삼성전자가 독식하고 있었다면 이제 LG전자와 펜텍 등이 시장을 좀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장세가 아까 전반부에 이야기했다시피 종목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나가고 늘려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는요, 그대로 감내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로 접근한 종목은요, 단순히 뭐 몇 퍼센트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매하는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이 훼손되었을 때, 즉 LG전자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현재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역시 신규 매수를 한데도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오늘 강의 뒷부분에 살짝 꿈쳐둔 이 코스닥 종목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요, 여기에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나무누 멘토님께서 LG전자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2등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앞서서도 들으셨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누 멘토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LG전자까지 AS 받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나무누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멘토님의 강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강의 도중에 나무누 멘토님의 종목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시되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누 멘토님 시작해볼까요? 예,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기분도 다운되고요, 날씨도 우중충하니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 전환할 겸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디안과 미국인과 그리고 프랑스인 그리고 유태인이 4명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있어요. 시원한 호프를 한잔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씩 다 들어갔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씩 다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인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파리를 건져내고요, 맥주를 다 마십니다. 예, 파리를 건져내고 맥주를 다 마십니다. 자, 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예, 잔을 바꿔달라 그러죠. 새로운 잔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디아는요. 인디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파리도 먹고 맥주도 마십니다. 예. 그러면 유태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장사를 잘하는 유태인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최현정 아나운서님은? 상상해 보질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유태인들은? 예. 그 머리가 좋다는 유태인들. 유태인은요. 맥주를 마시고 파리를 인디안한테 팝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정말 장사 잘하거든요. 이러한 유태인이 지금 금융시장을,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강국인 나라는 이유 몇 가지가요. 첫 번째 금융을 잡았고요. 두 번째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첨단 장비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부분.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만 가지면 이 세계에 주무를 수 있다. 유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이 탈무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고만 노력을 하지 마라.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의 전문가는 제 같은 이런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의 장점들과 중요한 포커스들을 꺼집어내서 그것만 가지고요. 또는 시간이 정 부족하다면 어떻게 저 전문가를 내가 활용할 것인가, 뭐 배움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강의를 다닐 것인가, 교육을 열심히 들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스갯소리를 먼저 했었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 강의에 제가 이제 금리와 물가, 뭐 주가의 상관관계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의 강의는 누구를 위한 강의가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정작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는 단 한 번이라도 듣고 가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큼은요, 한 번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그게 나오는 종목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먼저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종목은 돈을 이제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경기 안정화 정책,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느냐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경기를 안정화시킬까? 우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소득에서 GDP, 그죠? GDP.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GNP란 말을 썼었거든요. 우리가 1인당 GNP가 어떻다. 근데 요즘에는 다 GDP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가 뭐 23,000달러가 넘었느네, 말았느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소득을 이 사람으로 나눈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파이가 커져야지만 우리도 얻을 게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GDP가 커져야지만 우리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GDP라는 게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건 뭘로 구성이 됐냐? 이거부터 볼게요. 세 가지 주체가 있죠. 돈을 쓰는 주체인데 집에서 쓰는 겁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 내가 쓰고 우리 가족들이 쓰는. 또는 두 번째는 누구냐면 기업이 돈을 쓰죠.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돈을 쓰고, 그죠? 돈을 벌고. 또 하나가 정부입니다. 정부도 돈을 쓰고 걷어들이고. 이 세 가지의 쓰임이 전부 다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바깥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요. 또는 수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 GDP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정도는 기본을 아셔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정리를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눈 번쩍 뜨셔가지고 계속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일단 요게 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소비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는데 소비는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떼가는 사람이 있거든. 뭘 떼가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작게 매기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회사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의 지출이요, 이 금리라는 게 엄청나게 높다면 기업이 돈을 많이 쓸까요? 쓰지 못할 거라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죠? 이자가 막 1년에 20%다. 함부로 돈 쓸 수 없겠죠? 아하, 기업이라는 것은 이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럼 정부는요, 돈을 쓰는 거는 뭐 새로운 과거 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돈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수출이 늘면 좋고요, 수입이 작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세금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금리라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출과 수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금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를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는 경기를 좀 좋게 살려둬야 되겠죠. 그 살려두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정정책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것이냐.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통화정책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와 좋을 경우를 나눴을 때, 일단 정부는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돈을 새로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돈을 얼마만큼 많이 걷느냐, 작게 걷느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으로는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재할인율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다시 가져올 때 이자를 얼마 받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자입니다. 은행 간의 이자. 한국은행과 일반은행과의 이자고요. 지급준비율은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1억을 가지고 어딘가에 대출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억을 가지고 1억치 다 대출할 수가 없어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 혹시 모르니까 10%는 남겨둬 이러거든요. 그러면 1억 예금을 받으면 거기서 9천만 원만 빌려주고 투자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급준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은 바로 채권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채권을 새로 찍어내느냐 아니면 나가 있는 채권을 걷어들이느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면은, 일단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봅시다. 경제가 불황이면 재정정책으로는요,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어때요? 신규 아파트 살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 이런 얘기, 생애 첫 주택 구입시,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고요. 또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신규적으로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과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큰 공사들, 건설 쪽으로의 공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소기업 육성책, 지원책,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 회생, 기업 회생,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받아들이는 세금은 작게 받고 돈은 많이 쓰게 되니까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됩니다. 정부는 가난해지지만 국민은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정정책인데,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중앙은행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즉, 보세요. 만약에 1억에서 처음에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은 남겨두고 9천만 가지고 대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500만 원만 남겨둬. 그러면 새로이 500만 원을 좀 더 시중에 빌려줄 수가 있겠죠. 더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통화량을 확보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금리도 깎아줘가지고요. 돈을 많이 써라 이거죠. 또는 자, 국채를 매입한다. 시중의 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이 쪼가리거든요. 종이 쪼가리를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는 종이 쪼가리가 들어가고, 은행에서 나가는 거는 뭐가 나갑니까? 돈이 나가죠. 그게 바로 이제 통화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경기를 좀 많이 살리고 있다. 그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뭐 동일한 상황이겠죠. 자꾸 정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고요. 새로운 지출을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급준비율 인하라든가 재가 할인율 인하, 국채 매입에 나서서 시중에 돈들이 많이 움직이게끔. 요거 가만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 맨날 뭐 한다고 나오죠? QE. 그죠?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이거. Quantitative Easing. 이게 뭐냐면 양적 완화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채권을 매입하는데 국채 대신에 어떤 채권을 매입하더라? ABS, MBS,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에서 모기지 담보증권입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 국채 대신에 걔들이 뭐로 망했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망했으니까 부동산 부실 채권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사주니까 종이 쪼가리가 들어오고 뭐가 나간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경기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하, 얘들은 가면 재정정책은 별로 쓰는 게 없고 지금 전부 다 뭘 하고 있다? 통화정책.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얘들은 미국의 정부가, 오바마 정부가 뭐 하네 마네 하는 건 아무 소리도 없죠. 우리 맨날 무슨 이야기만 해요? 조기 양적 완화다, QE4다, 이런 얘기만 하죠. 어디가 중심이다? 미국은 지금 통화정책이 중심이다. 그럼 왜 재정정책이 미국은 중심이 안 될까요? 미국이요, 거지입니다. 거지. 빚이 무진장 많아요, 정부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부도에 가 있어야 돼요. 부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걔들이 기축통화, 자기들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하나 가져와도요, 35센트만 주면 $100짜리 종이 찍어낼 수 있죠? 그거 2장 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쑥 뭐예요? 기축통화의 그 강력한 파워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호황시는 반대가 되겠죠. 경기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완도 쪽에 전복 양식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대박이 났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섬에 가면은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예?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너무 흔했다. 돈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경제가 너무 호황일 때는 긴축 좀 다져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늘리는 거죠.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간에 돈 풀었던 걸 다시 이제 모아가는 과정이죠.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돈 많이 투자했으면 빨리 걷어들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면 종이 쪼가리를 보내고 현금이 들어와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가는 과정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만 이제 들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아까 미국의 지금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보자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주가만 올라갔어요.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가려면 돈을 풀어서 너네들이 많이 써라고 보냈더니만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주식이만 다 들어가요. 주식이만 다 들어가니까 금융시장만 화랑이고 실물시장은 화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시장은 천천히 개선이 되는데 금융시장은 급격히 올라가 버렸죠.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 뻥 터진다. 그죠? 뻥 터지게 되면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버냉키가 계속 하지도 않을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아, 너무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 조금 기다려봐. 좀 쉬었다가.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에반스 룰에 의해서요, 내년 2분기까지는요, 조기 축소될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언지를 하느냐. 아까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속도의 문제다. 금융시장의 팽창 속도가 실물시장의 팽창 속도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거를 제어해 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1999년에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자고 나면 상한가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종목 10개를 사면 한 종목이라도 상한가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10종목 사면요, 10종목 다 상한가예요. 아주 지겹습니다. 내일도 상한가예요. 그 다음날도 상한가예요. 정말 지겨워요. 근데 그러한 시장이 아주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요. 여튼 그때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때는 또 재미가 없어지죠. 왜?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10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하한가예요. 그 다음날도 하한가예요. 한 15일을 하한가 맞고 나면 거리 아무 생각 없어요. 예, 뭐 이게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시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결국 뭐예요? 중간에서 통제를 잘해줬으면 그러한 거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거품이 뻥 터지게 되면은 충격은 훨씬 더 크죠. 2층에서 떨어지면 살 수는 있는데 30층이 떨어지면 살기 힘들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이러한 코멘트가 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게 안정화가 바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충격이,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정책이 언제 효과가 날까? 여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충격이 발생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될까지를 우리는 내부 시차라 그러고요. 실행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우리는 외부 시차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정책과 우리 한국은행의 정책이 있다 그랬죠. 정부의 정책은요, 일단 충격을 인지를 했어. 경제가 안 좋아, 살려야 되겠어. 옛날에 이제 YS 때는 경제가 아니고 경제죠, 경제. 무슨 사람들 경제를 살립시다 이랬는데, 이 경제를 살리자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말이 많어. 왜? 새로 이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죠.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 근데 국회가 그래 뭐 호락호락하게 뭐 정부가 한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안 해줘요. 언제 해? 못 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대신에 만약에 통과 딱 되는 순간 정부가 돈 써 하면 바로 쓰고, 오늘부터 면세야 하면 면세죠. 취득공세 면제야 하면 그냥 면제죠.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책은 정책이 실행되면 효과까지는 한 방에 바로 효과가 간다. 화끈하죠. 근데 여기 기간이 너무 길어. 이게 단점이죠. 반면 통화정책은요, 한국은행장이 이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내리자. 그럼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신에 내리면 뭐 하냐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두 개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율이 안 맞는 거예요. 정부가 안 맞고 한국은행이 안 맞고 실물 경기가 안 맞고, 이래 털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여기에는 이런 시차라는 게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 한국은행에서 맨날 기준금리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기준금리가 뭐냐?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 과거에는 콜금리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주면 이거 가지고요, 금융기관들이 서로 우리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거기에서 뭐 얹어줄게, 빼줄게, 이렇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결국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도 전반적인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통화량, 돈이라든가 물가, 그리고 금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금리라는 것은, 시중의 금리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리고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부딪혀 금리가 형성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라는 걸 제시를 하면 거기를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책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요, 기업이 이제 시설 투자는 하기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수익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여기에서요, 반드시 이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기업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기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애니멀 스피리트라고 하는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무조건 이자 싸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투자해도 된다면 금리가 비싸도 하고,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하면 금리가 아무리 싸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애니멀 스피리트라는 이 동물적 본능에 대한 거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 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 살 돈이 많아져요. 주식 살 좀 많아지니까 주식 많이 사게 되고요. 역시 주가는 상승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달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정말 돈 값어치가 없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값어치가 커집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즉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자 보자고. 여기 이제 우리 오늘날에 최근에 우리 증시로 한번 넣어버리면 환율이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원화가 굉장히 강세인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강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금리를 갖다 2.75에서 2.5로 떨어뜨리니까 환율에 대해서 방어 효과가 존재하더라. 아하, 그래서 이번 그 환율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 왜 안 하냐?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인하를 함으로써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금리와 이제 주가의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집어드릴게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결국 떨어진다. 그런데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금리라는 게 필요 없지 않냐? 필요 없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올라가? 이거 아니거든요. 한참 뒤에다. 재밌는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 먼저 말씀해드리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지수가 2009년부터 쭉 상승해 왔었는데요. 얘기를 보자고요. 상승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뭐냐면 이거를 장기 채권이라 보시면 되고 밑에가 단기예요. 자, 단기 이자와 장기 이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1년을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 받는다. 그럼 3년을 빌려주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예,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짧게 빌려주는 것보다 높게 빌려주는 게 좀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거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자고요. 즉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빨간색이 더 위에 가 있어요. 이상하죠? 빨간색이 더 위에 가 있다. 즉 단기가 더 위다. 지금도 뭐예요? 장기가 단기보다 더 아래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조정이다. 조정이 진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끝단을 보자고요. 끝단을 보니까 역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안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붙어가고 있죠? 아하, 이게 조정의 끝단일 수도 있다. 이게 재역전되는 순간에는 역시 주식 투자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도요, 무작정 금리만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를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이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주식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할 것이고요. 종목 하나, 관심 종목이자 추천 종목 하나 선정했으니까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로엔입니다. 로엔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로엔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음원 사이트. 여러분들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멜론이라고요. MP3 음원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접속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SK 플래닛의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66%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음원 가격이 올해는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질 부분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SK에서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K 100% 자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이 회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SK는 66%니까 33%의 시장에 있는 걸 다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66%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 사지는 않을 거고 팔 거다. 그것 때문에요. 이때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금 코스닥이 엉망인데 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네. 왜? 어떤 놈이 있더라. 모건 스탠리라는 데에서 스탠리에서 전체 유통 물량의 10% 이상을요. 지금 연속 한 17, 18일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한 부분인데요. 이 빨간색 요거 전부 답니다. 요거 1, 2, 3, 4, 5, 6, 7, 8, 9, 10 10한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순매수 규모가 전체 이 주식의 10%를 샀어요. 10%.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매각이 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매각되는 게 아니죠. 좀 더 블록딜이죠. 어떤 협상자, 예상자를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좋고요.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소된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가 SK에서 팔면 주가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매도가 나오면서 한 단계 떨어지게 됐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볍죠. 예,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로엔 같은 종목은요, 지금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로는요, 현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3,900원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 가격대라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에 한번 가담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목표가는 한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까지는요, 1차 목표가로 잡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역시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코스닥에서도 테마의 흐름들은 끊겼거든요. 분명히 바이오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끊겨 있지만 이 컨텐츠는요, 올 한 해도 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는 뭐 내일 시초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13,000원 정도가 이제 띄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지만은요, 충분히 현 장세에서 매력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봤습니다.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결론은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였던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로엔이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나무누 멘토님을 멘토로 지정하고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정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뵈러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나무누 멘토셨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승천 10시가 끝난 11시 반부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잠들기 전 1시간 100% 활용할 수 있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시 반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무료 강의는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